자, 그럼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 이제 볼게요. 그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 이제 보기 전에 그 남색책 할 때 잠깐 이제 또 살펴봤던 부분이 있는데 그 기본 강의 교재에서 1049페이지, 1049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보고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네 가지 유견 있죠. 연대기파학력, 역사탐구력, 역사상상, 역사판단력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도표 제가 갈색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그 도식화 시켜봤어요. 그 역사상상력은 연대기파학력, 역사탐구력, 역사상상력, 역사판단력 네 가지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연대기적 그 네 가지 하위 범주에 또 하나의 하위 범주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요쪽은 큰 범위 하위 범주고요. 그 다음에 요쪽 이제는 작은 범위 하위 범주예요. 그 다음에 하위 범주 안에 뭐냐면 하위 기능이 있어. 그래서 크게 하위 범주 하나 나오고 그 밑에 작은 단위 하위 범주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기능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이제 큰 범위하고 작은 범위의 이제 하위 범주는 사고 과정, 이거는 장기 기억하고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기능은 사고 기능, 단기하고 관련 단기 기능.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됐다. 갈색책은. 그래갖고 이제 남색책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여기는 하위 범주를 좀 더 약간 하위 기능하고 같이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갈색책을 이제 보면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69페이지 펴보세요. 69페이지. 자,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를 규정한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의 육성을 위한 역사학품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학습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하위 범주를 이제 했는데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그 영역론자들, 영일론자들도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론자들하고 요게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점이 이제 차이가 있고 그 문제가 있는가, 일반론자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했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는데 자 일반론자들은 하위 범주를 할 때 너무 사고 기능이나 사고 과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거 분류하고 적용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 너무 세분화시켰다는 거야. 이 과정을. 그래서 수위도 조정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위 범주를 분류할 때 역사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를 비롯한 다른 학문의 사고와 달리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를 규정할 때도 뭘 반영해야 된다? 역사적 사고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를 정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고려해야 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부터 이제 뒤에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위 범주 개념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나왔어. 뭐 상상력이라든지 탐구력이라든지 판단력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요 첫 번째가 안 나와요. 여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기업 파악력이 어디에서 지금 출발하는지 표시를 안 해놨어. 첫째 연대기업 파악력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맥락을 볼 때 딱 보시니까 그 역사 사고 하위 범죄 두 번째 단락부터 뭐냐면 연대기업 파악력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여기부터 이제 연대기업 파악력이죠. 자, 역사학은 다른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다루지만 구별되는 점은 뭐에 그렇죠? 인간 생활에서 뭐죠? 시간의 작용을 강조하죠. 그래서 시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다양한 원인과 인간의 삶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성과 시간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는 시간에 따른 끝없는 변화에 나타나는 무한 다양성을 터득하기 위해서 문화적 맥락을 해서 각 형사의 특수한 순간에 존재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성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본적인 특성이 시간에 대해서 역사적 그런 기본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의 삶과 형상의 변화, 다양성, 영속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 순서에 나열된 연대기다. 예. 그래서 이제 연대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대기적 파악력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쭉 있는데 자, 연대기적 지식의 이해는 학생들이 효과적 역사학습을 하는데 반드시 필수한 요소이다. 이거는 필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위범주 중에 제일 필수적인 기본이 되는 것은 뭐다? 이 연대기적 파악력이에요. 연대기적 파악력. 따라서 연대기는 역사적 사고를 조직하는데 정신적 발판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하고 인간의 삶과 여러 형상을 연대기 속에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을 뭐라고 규정질 수 있다? 연대기적 파악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왜 연대기적 파악력이 뭐고 시간성이 뭐고 뭐 이런 것들 설명하고 이게 이제 나와서 결론은 이게 연대기적 파악력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중시하고 인간의 삶을 여러 형상을 연대기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연대기적 파악력이고 이것이 만약에 보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대기적 파악력의 하위범주에는 요게는 이제 있는데 요것도 하위범주죠. 근데 요때 하위범주는 또 하나의 범주야. 아까 이제 그 도표에서 말한 것처럼 요거는 좀 큰 하위범주고 큰 4개로 나눌 때 그 다음에 그 하위범주에 또 작은 하위범주도 있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위범주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있는데, 자,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를 이해하는 능력. 예를 들어 뭐 BC, 뭐 AD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다음 시대 구분에 따른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시대 구분에 따른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이 역사적 지속이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대기적 파악력에는 역사적 테스트나 내러티브에서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발견한 능력, 역사 문항과 관련된 답을 서술할 때 시대착오적 용어를 피한 능력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실들 순서를 나열하고 그 중에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능력도 연대적 파악력에 포함된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와 비슷하냐면 남색책 있죠?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갈색책에 있는 내용을 남색책에서 뭐예요? 요약 발췌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역사가와 역사교사는 역사적 사고인 시간에 따른 변화와 분석을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학생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결론을 도달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때 결과가 원인에 앞에 올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하지만 어떤 사건과 다른 사건 원인이 아닌지를 절대적 시간에 앞서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직접적 원인과 장기적 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며 분명히 드러난 명백한 사건과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일반 관찰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잠재적 사건을 구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때 바스티스 사건은 명백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관찰자가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은 뭐예요? 그 앙시안 레짐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요것도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으로부터가 나올 때 여기가 이제 작은 범위의 하위 범주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 하위 범주 안에 또 뭐냐면 기능이 있어. 예, 아까 그 도표상 기능과 관련된 하위 기능이 있어요. 예, 하위 기능. 자, 하위 기능은 이제 남색치가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연대기적 파악력이란
뭐 역사가 시간에 따른 변화에 따른 변화를 중시한다는 거, 변화가 단절이 아니라 전후 사건의 연속이라는 거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하위 범주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하위 기능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 시간과 관련된 용어 이해 사용, 연표 활용 및 연도의 계산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범주 큰 작은 범주 안에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거 하위 기능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 가운데 연대기적 파악력은 하위 범주에 비해서 다른 하위 범주에서 역사적 사고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이 되는 거다. 필수적이고. 그래서 연대기적 그 하위 범주는 기본이고 필수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과관계 파악, 그 다음에 뭐 그 원인 이런 말들이 쭉 나오면 뭐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죠? 연대기적 파악력, 기본 필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예. 자, 두 번째 역사 탐구력 보죠. 자, 그 남색책에도 있지만 역사 탐구력은 역사 사고 가운데 가장 넓은 영역을 속하는 범주죠. 그래서 역사가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과거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다. 그 역사가 사료를 근거로 이 같은 그 작업을 한다. 역사 탐구력은 간단히 말해서 그 역사가가 사료를 근거로 해서 과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해석과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때 이제 내용들은 이제 이 범주에는 뭐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을 아는 능력, 사회 비판 능력, 역사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수집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쭉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료 비판, 뭐 사료 수집 이런 내용들과 쭉 관련된 거예요. 사료 비판이나 검토 이런 내용들과 관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장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사료 비판과 사료 검토 등등 이걸 통해서 이런 역사 추론을 통해서 증거의 의미에 대한 논증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과 추론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가 유형이 무슨 사고가 필요하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뭐냐면 논리적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 인과관계의 진정한 의미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역사가가 이제 사료를 증거로 과거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 역사가의 작업 부분이 뒤에 있어요. 어디 73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그래서 사료들 증거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료 비판, 교차 검토가 이루어진다. 교차 검토라는 것은 그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A와 B 사료가 있으면 A는 똑같은 형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B는 다르게 말해요. 그럼 둘 간의 말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이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료들과 또 제3의 네 번째 사료, 뭐 여러 사료들 서로 비판을 해야 되겠죠? 서로 검토해보고. 그 속에서 진실을 끌어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차 검토예요. 교차 검토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교차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는 일단 외워두셔야 돼요. 자, 테스트나 내러티브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그 테스트나 내러티브는 독자에게 과거 사건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안된 서술이다. 따라서 정확한 역사 소설에서는 비망록, 일기, 편지, 신문 보고서 등 저자의 목적과 결과를 살피고 선택된 것과 빠진 걸 파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 의도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권력형 비리도 해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쓰시는 분들 있죠? 상당히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런데 판사 검사가 그거 보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의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의도적인 증언도 발견해야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의도된 증언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증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뭐 교황의 교서, 재판과 신문기록, 건물 매도증, 유권자 등록목록 등등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이걸 후대에 남겨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분석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이 없는 거야. 이 앞에는 내가 이제 뭔가 불리한 것들을 숨겨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좋게 기억을 할게 이런 거고 요 의도성이 없는 거지만 그 의도성이 없는 것 안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꺼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용어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타 검토할 때 주요 기능은 특정 단어가 이전 시대에 가졌던 의미를 찾아내는 거다. 그 용어의 의미. 그래서 뭐 강개토 대왕비 때 뭐 백장이라는 의미. 백장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료 비판, 교차 검토를 할 때 테스트와 네거티브의 저자 의도를 파악하고 두 번째 비의도적인 증언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셋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서 그 특정 단어가 어떤 시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마지막 단락 보면 사료 비판이 끝나면 역사가는 사료를 해석하고 자신이 상정했던 가설이나 잠정적 결론을 논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역사가는 문제의 인식부터 결론을 도출까지 철저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역사적 사건은 인간의 행위를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의 동기와 신념도 중요해요. 동기와 신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위와 동기와 신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탐구력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그 이제 남색책에 살펴본 것처럼 뭐도 알아야 된다? 어떤 역사 상상력도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역사 상상력도. 그래서 그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읽고 이상으로 역사 탐구의 특징과 세부 기능을 살펴봤다. 간단히 말하면 역사 탐구력은 역사를 연구한 일련의 과정을 발휘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는 연구 과정에서 선행 연구와 사유 검토 수집하고 비판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역사 탐구 세부 기능, 여기 기능이죠. 아까 연대기의 기능처럼 앞부분은 범주가 이제 나왔고 1, 2차 사료의 구별, 그리고 자료 수집, 사료의 저자나 출처 확인 등등등. 그러니까 범주 작은 범위의 범주와 비슷해요. 작은 범위의 범주는 어디에 나왔죠? 아까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건너뛴 것 같은데 쭉 넘어가면 이 범주죠. 이게 작은 범주에 대한 범주고 요 부분이 그리고 뒤에 부분이 그 작은 단위의 기능 있죠.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야. 기능. 예. 그래서 이제 1차 사회 구분 이거 비슷하지만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상상력이죠. 상상력은 예전에도 말한 것지만 역사를 사회과 구분되는 특수한 영역으로 보느죠. 그 역사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상상력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상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세 번째 영역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범주는 역사 사회과 구별되는 특수한 영역으로 역사학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역사 상상력이 역사적 사고력에서 차지하는 범주는 역사적 탐구력에 비해서 작지만 그 역사 탐구력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하위 범주다. 그럼 역사 상상이 왜 필요할까요? 이건 몇 번 얘기했지만 역사 연구의 주요 근거의 사료가 뭐하기 때문이죠? 불안전성하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메꿔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표본을
잘 보존하는 것이 뭐냐면 사료라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역사가가 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면 상상적 구성의 그물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는 불완전한 사료를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적 구성의 그물을 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장 보면 자, 역사적 추론은 이렇게 상상할 때 역사적 추론은 역사적 상상 또는 감정이입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 역사적 상상, 감정이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러나 이들의 용어는 종종 증거 해석과 구별된 자유로운 상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과거에 자신의 투사한 것과 과거인과 동일시하고 공간과 혼돈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다고 했죠. 이게 상상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 상상이 지금 뭘 성격을 갖고 있죠?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격,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밑에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쭉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인지적 성격 관련된 내용 관련돼 가지고 나온 것이 재현이죠. 콜링우드 재현. 예. 그래서 이제 콜링우드 재현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감정이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역사적 뭐 감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상상의 형태로 뭘 바탕으로 한다? 증거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 했던 역사 상상력 관련된 내용이 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각각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도 뭐 삽입도 있고, 그 다음 보관도 있고, 다 있어. 예. 그렇지만, 공통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돼. 증거.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고의 하위 기능, 작은 이제 밑에 있는 기능들이 나와요. 뭐 삽입, 증거와 간격의 파악, 감정이입의 상상적 재구성, 행위의 대안적 해석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역사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본주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것이 뭐냐면 역사적 판단력이죠. 자, 역사적 판단력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자, 역사적 판단력은 역사 상상력 영역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상상력과 구분의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연구나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게 중요한 하위 범주야.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앞에 연대기적 파악력, 그 다음 탐구적, 상상력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뭐죠? 역사적 판단력이야. 그래서 제일 높은 수준에 이를 때 역사의 판단력이 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AI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죠? 여기 판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 나겠죠? 자, 뭐 판단에 대한 정의는 불륨이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이제 보시고 의견이 판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도 보시고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구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밑에 78페이지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역사가는 역사 연구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판단한다. 먼저 어떤 문제를 연구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연구를 위한 여러 사료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 걸 판단하고 사료 간의 연결성 여부를 파악한다. 자, 즉 자료를 해석하고 그다음 증거의 비중을 두며 선입관을 찾아내고 추론을 하며 정보에 따라서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할 때 합리적 판단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을 연구할지 그리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료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사료 간에 연결하고 그다음 그걸 어떻게 서술하고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 판단력이 들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도덕적 판단까지 포함된다. 네. 그래서 이 도덕적 판단도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했죠.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역사가는 이렇게 연구 과정을 판단하는 것 외에도 도덕적 판단을 한다. 모든 중요한 역사적 행위의 핵심에도 도덕적 문제가 있는데
역사는 그걸 분석해야 된다. 그러나 역사가는 상황의 압력과 인간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주저한다. 더욱이 역사가는 자신의 이해를 왜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가치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학술자의 어떤 정통에 따라서 역사가 자신의 선입견을 극복해야 되고, 왜냐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하면 제대로 역사 연구가 안 되죠. 얘는 나쁜 놈이야, 얘는 좋은 놈이야. 그래버리면 이게 제대로 역사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이는 선입견 극복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버트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이 전적으로 도덕이라는 문제를 인정하지만 도덕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그냥 윤리학자가 하는 거고 일상에서 하는 거지. 역사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최대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역사가의 본 일은 도덕적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관찰 가능한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의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판단의 학문이다. 그래서 인류와 그들의 문제, 행동의 동기, 원인도 다 판단이 필요하고, 이것이 곧 자연학과 다른 역사의 본질이다. 이러한 요구는 다른 언어 과목과 자연석 판단 요구가 진짜.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판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컴퓨터가 판단해요? 안 하죠? 컴퓨터는 정보를 주면 그냥 연산 속도에 따라 처리하는 거지, 얘네들이 판단을 안 해.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도 안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AI가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야?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AI가 판단력을 딱 가지는 순간 인류는 어떻게 돼요? 멸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인지할 수 있는 배경, 설명, 비판,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다 수반돼.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사고력의 네 가지 범주를 하위 범주 네 가지 나왔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네 가지 하위 범주가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야. 서로 연결돼 있어. 일단 판단력도 그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연대기적 파악력이나 탐구적, 상상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현명한 판단은 적절한 질문일 때 가능하고, 적절한 질문 역사 사고에 훈련된 상상에서 나온다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하와 같이 붙어오죠. 자, 역사적 판단력은 또 역사적 논쟁이나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합리적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다.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죠. 궁극적인 거예요. 다른 사고력보다 더 우위에 있고 궁극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적어 놓은 건데, 남색책에서 발췌했는데, 역사를 판단한 학습 목표를 삼을 때 이것도 외워두세요. 판단의 이용에 되는 중고와 절적성, 다른 가능의 해석의 존재, 공부하는 시대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를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워두시고, 이것도 이제 남색책 다 있어요. 네, 예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판단력을 보면, 여기 역사적 판단력은 교수학습 목표를 삼을 때 요점은 교사가 특별하게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고 윤리적 교수를 하기 위해서 결정적 사건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교사의 유의점이죠. 역사적 판단할 때 교사의 유의점. 자, 이러한 방법 원리적 사고와 도덕적 추이의 복잡한 기능을 학생이 길러주는데 실패한다. 이렇게 할 뻔이면 특정한 도덕적 교육관을 강요해서는 안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바람직한 거 나오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에게 역사의 증거를 토대로 논쟁점을 다양하게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야. 교사의 지도 방향 중에. 역사 판단을 할 때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유의점하고 어느 게 바람직하냐. 이거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일단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볼 때, 자,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 역사적 사고의 특성에 입각해서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력 네 가지를 구분하고
하위 범주별로 특징과 세부 기능을 살펴봤다. 그러나 부터 해갖고 그 이들 하위 범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념적으로 하지만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뭐죠?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거야. 총체적인 정신활동으로 개개의 범주를 별개로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느 한 부분들을 좀 약간 중점적으로 이제 할 때 뭐냐면 육성이 가능하다. 자, 이를테면 역사 탐구력이라고 이제 하위 범주를 정해놓으면 학습 목표를 정해놓으면 어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사후 비판이나 수집,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이런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연대교육 파악력,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력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 유기적 통합되지만 학습 목표를 그렇게 정함으로써 특정한 부분을 좀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그 일반론자들처럼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딱 해갖고 개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되 다른 거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네 가지 하위 범주 가운데 역사 연구나 그 학습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휘되고 작용 범위가 큰 것이 뭐라고 했죠? 역사적 탐구력이라고 했죠. 그 역사 탐구력, 역사 사고력의 논리적이고 합리적 분석적인 방면도 이루어진데 거기다가 그 역사 상상, 역사 탐구 쌍방을 이루긴 하지만 역사적 탐구력에 비해서 빈도가 적고 적용 범위가 적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 적용 범위가 적다는 거죠. 역사 상상력은 역사 사고력, 직관적, 인증적 측면, 학산적 측면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직관적이고 인증적이며 학산적 측면이 있다. 네. 직관적이라는 건 뭘까요? 직관적인 건. 이건 통찰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역사 사료를 많이 접해보면 뭔가 이렇게 통찰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딱 보면 한순간에 아는 거. 그 다음에 인증적이라는 거는 뭐죠? 자, 인증적이라는 것은 여러 자료들 바탕으로 하는 거죠. 학상적이라는 거는 한 가지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해석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상상력의 특징이 역사 사고의 직관적, 인증적, 학상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연대적 파악은 아까 같이 역사 사고의 기초가 되고요. 그 연대적 파악이 없을 경우에는 역사적 사고력 자체가 기반이 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빌딩이 있으면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죠? 연대적 파악력이야. 그래서 밑바닥에 이제 뭐냐면 그 밑바닥 철근을 신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반을 딱 다지는 것이 뭐냐면 연대기적 파악이야. 예.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은 역사 사고의 시각적 맥락적 측면을 보고요. 마지막 역사적 판단력은 사고력 중에 제일 높은 데죠. 이걸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교육학 시간에. 그래서 내가 지금 막 화를 내는데 화를 낸다는 걸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만 조종할 수 있죠. 내 감정을. 예. 그래서 이렇게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판단력의 역할이 쭉 나오는데 역사 연구의 학생 시작부터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역사 이해에 도달까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구실한다.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은 그 어떤 연구를 선택하고 사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연구적 방법을 선택하고 기술하고 다 포괄되어 있어. 네. 그래서 역사 판단, 역사 사회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측면을 띈다 등등해서 각 사고력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 탐구력이 있고 상상력이 이렇고 연대적 파악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다. 라는 것들 특징들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맺은말을 볼게요. 맺은말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그 앞부분하고 이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읽어보시는데 어디만 좀 보냐면 거기 맺은말 두 번째 줄만 좀 잘 볼게요. 단락말. 자, 역사적 사고력은 그 역사 지식의 내용과 연대적 파악력,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 판단력이다 하위 범주 조작 능력을 조합함으로써 이때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조작이 아니에요. 특정한 목적에 맞춰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조작이라고 해. 예. 자, 학습 목표와 설정에서 내용과 기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종래의 그 역사학습의 목표 진수에는 내용이나 기능이 어느 한 면만 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용과 기능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 고려해야 된다. 이때 내용이라는 건 뭘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사, 서양사, 뭐 한국사, 기능이라는 건 그걸 분석하고 처리하고 해석한 능력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을 같이 중요시 여겨야 된다. 학습 목표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기능이 분리할 수 없으므로 양자 함께 고려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역사 학습 목표를 절저하게 설정하려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의 선택과 조직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다음 교수 학습법을 선정을 수행하는데 유익해야 된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넘어가서 3장을 보면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나와요.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그래갖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잠깐 객관식 때 언급됐고, 그 다음에 뭐 역사 인지적 특성 중에 뭐냐면 하나가 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그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에 뭐 영향을 준다, 뭐 등등등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례 연구도 같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사회 연구까지 여러분들 다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걸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좀 구조도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기본 교재에 그걸 실어놨어요. 기본 교재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1087페이지 펴보세요. 1087페이지. 그러니까 1089페이지겠네요. 여기는 이게 제본항 때문에 좀 안 맞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기본 그게 네. 이게 몇 페이지야? 여기 있네. 네. 자, 제가 이걸 갈색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한번 이게 한번 도식화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지적 특성의 요소들이 나오는데 일단 역사교과의 지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인식노트 지식, 역사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인지 특성의 요소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 수업 내용의 재구성 해갖고 이게 이제 역사교사 인지적 특성과 이런 것들 역사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역사 수업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또 영향을 줘요. 역사 수업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또 인지적 특성이 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뭐 교과서 수업 내용 관계나 교재 선택이나 내용의 재구성, 뭐 교사수 활동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 연구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거 데이비스의 실험 연구가 있어. 예. 그 실험 연구 해갖고 각 유형별로 교사 유형을 3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요 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중요한 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고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야. 한마디로. 시간 낭비고 다만 이제 뭐를 좀 볼 필요가 있냐면 예전에 나왔던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10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02페이지. 갈색색 102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요게 나오죠. 거기 이제 역사계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자, 요 장은 예전에 기출만 해도 한 3번 나왔어. 역사 안다는 내용. 그래갖고 요 내용은 나중에 검은책 내용 할 때도 살펴보겠지만
이게 뭐냐면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검은책에 있는 논문 내용을 빼와가지고 이게 발췌해 놓은 거예요. 갈색지에서. 자, 역사학에 대한 관점이나 역사학의 사고방식도 역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인지 요인이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사고방식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며 어떤 역사를 중요하고 역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자, 역사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간에 실제 역사 수업에서 교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여금 목표는 학생들 하여금 수업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다. 수업 내용, 즉 수업을 다루는 역사를 알므로써 역사교육의 목적을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교육과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교사의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건 누구 입장에 본 거야? 이거는 교사의 입장에서 요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 그리고 교사는 나중에 교사의 역사 교육관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해놨어. 이게 중요하죠. 자, 네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 자, 어떤 역사 교사는 개별적인 역사 사실에 대한 기억을 많이 해야 된다. 팩트를 많이 해야 사실적인 거. 두 번째로는 역사 사실과의 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라는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역사의 행위,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교사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교사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교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안다라는 의미에서 이 네 가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이 가운데 어떤 의미에 더 비중을 둘 것이에 따라 수업 방법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개별 사실의 기억을 수업에 초점을 맞춘 교사는 보통 교양을 넓히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폭넓은 지식 습득과 역사학습에 목적을 둔다. 그리고 교사의 설명과 문답 위주로 이제 수업을 전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개별적인 역사 사실을 기억시키는 데 효과적이야. 문답법이라든지 설명 위주 강의식 수업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유형이 여기에 속하죠. 자, 역사적 인과관계의 파악을 중요시 여기는 교사는 자료를 통해 역사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거나 잘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역사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얘네들은 뭐 사료학습 같은 거 이런 것들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돼서 보면 돼요. 뭐 사료학습 뭐 그런 것들. 나중에 제가 또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여기 연결되죠. 역사적 행위와 동기와 목적을 연결. 세 번째 케이스인데, 자, 역사적 행위와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비중을 둘 경우에는 교사는 역사를 배운다는 건 인간의 삶에 대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추체험이나 감정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추체와 감정이 쓰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겠죠. 연극 수업. 예. 그래서 이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의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이렇게가 이제 있고, 이게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마지막으로 역사적 판단력, 평가 부분이죠. 예.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네 번째. 역사 사실에 대한 평가가 의미를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역사라는 객관적이고 사실이 아니며 역사가의 가치가 내포됐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판단하는 눈의 기울도 역사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유형 판단력을 강조하는 역사 교사는 뭘 강조할까 얘네들은 토론식 수업, 토의식 수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교사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뭐냐면 어떤 수업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예전에 기출 분석할 때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좀 그 정리한 부분을 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죠. 제가 이걸 이제 기출 분석편에 일단 실어놨어요. 3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 재작년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검은책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좀 도용화 시켰어요. 자, 여기다 역사를 안다는 유형을 보면요. 이게 갑자기.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를 안다는 그 유형을 보면, 자,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의 기억이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교사는 보편적 지식의 성격을 가지거나 반드시 절대적 객관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식을 거부하고 개별적인 어떤 사실들을 강조하는 교사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억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려면 그 개별적인 사실들을 일일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문답법, 비교법, 유추, 연상.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암기식 수업이야. 이게. 자, 그냥 두 번째로는 어떤 교사는 인과관계를 이제 강조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역사적 인과관계는 역사 사실일 수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논리적, 합리적 탐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입증한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탐구식 수업, 사료학습 같은 걸 강조하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체계적인 교사 설명도 강조해요. 강의 수업과 탐구 수업도 같이 한다. 여기는 강의 수업만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는 그 수업이 있겠죠. 교사가. 그래서 역사 행위를 이해를 강조해.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행위를 이루어줬으며 그 행위의 동기나 이유를 이해하고 추천과 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게 이제 갈색증은 없지만 연기, 검은책에는 극화학습의 역할극, 글쓰기도 필요하겠죠. 역사일기나 상소문 쓰기, 역사신문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는데 자, 자신의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 사실과 관련되어 다른 지식, 자신의 역사관, 사회관, 가치관들 종합적으로 나타나고요.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고 학생들 하여금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업이 필요할까요? 논쟁형 토론이나 토의형 토론. 대립 논쟁식 수업이나 토의식 수업이 필요하다. 토론식 수업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역사를 안다라는 그 유형에 따라서 교수 방법도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다. 요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요 부분을.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좀 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갈색 책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또 보냐면 요거 뭐 뒷장은 그냥 각자 보세요. 뭐. 예. 사례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맺은 말부터 좀 볼게요. 1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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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책 논문들 다 읽기 싫으시면 그 밑에 결론만 보세요. 도저히 나는 이제 뭐냐면 다 읽기 싫다 이거 복잡하잖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결론 딱 읽으면 요약 핵심 말들이 딱딱딱 요약돼 있어. 그러니까 기출 나오는 부분하고 그냥 요약된 부분 맺은 말만 딱 보면 그래도 괜찮아. 그냥 다 읽기는 싫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자, 여기 보면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 보통 수업 전반을 계획하는 것이 교사다. 동일한 교육과정 안에서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실제 수업은 교사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교사는 교육과정의 목적, 수업 내용의 해석, 학생들에 대한 이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수업을 설계한다. 여기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은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는 역사 수업의 내용을 미치는 인지적 특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수업 특성이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다.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내용을 미치는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구성한 요소로서 이거 외워두세요.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 구성한 요소 왜 외워두라고 하냐면 기출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객관식 기출에 자 역사 교과의 지식, 역사 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의 인지적 특성 세 가지 써라 하면 역사 교과서 일단 지식, 역사 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 그래서 앞에 있는 논문 내용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외워주시면 굳이 앞에 있는 논문 다 볼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이들의 요소들이 역사 수업의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뒷부분은 이제 각자 보세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각자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요것도 보셔야 되겠네. 뒷부분에 어디가 있냐면 예전에 경복궁의 체교사라는 거 있죠. 그와 관련된 것도 여기 부분에 있어요. 여기 자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은 교수학습 활동의 설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교사는 교육관이나 역사교육관 학생들의 이해에 따라서 교수활동을 이제 달리 설계를 하죠. 그 역사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해에 따라 교수학습을 달리 설계하고 자 역사는 과학과 같은 사실이며 역사 수업에 통해 지나간 일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는 구체적 역사 사실 위주로 수업을 내용 구성하고 이를 정당한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자, 이런 수업 방식은 누구 중심이겠어요? 교사활동 위주겠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교사 설명 위주의 수업이 전개되어도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학생활동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또 다른 교사는 역사는 하나의 해석이며 학생도 역사 수업을 통해 이를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 해석을 해야겠다는 생각 교사는 학생활동을 중시 여기고 자 이러한 수업은 다양한 내용보다 자료 위주로 구성되고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 같은 학습 활동을 중시 여긴다.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그 14년에 누구와 관련돼서 그 최교사의 그 경복궁 문제. 요게 그래서 이제 과학적 위주 획득 강조하는 교사와 그 다음에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하나의 해석을 보고 두 가지 의미 있다. 주관적인 의미, 그다음에 객관적 팩트.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교수 학습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읽기와 역사 쓰기를 볼게요. 이 비판적 역사 읽기와 쓰기의 부분은 이게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다 읽고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땡기는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다 볼 필요는 없고 발제독을 하는 식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굳이 다 여기까지 다 하기도 좀 힘들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몇 페이지를 이제 보시냐면 그 비판적 읽기와 역사 쓰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144페이지 펴보세요. 144페이지. 자,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역사학습의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점을 강조하겠다. 지식은 인식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식자는 누굴까요? 그것을 인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식자에 따라서 달라질 뿐 아니라 진리가 상인한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사적 구성물이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도 이제 텍스트론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하죠? 담론이라고 하죠. 담론. 담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담론이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담론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갑자기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심의 논리 있죠. 심의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지배자의 어떤 심의 논리나 그래서 사적 구성물이라 본다. 그래서 따라서 지식은 객관성, 중립성, 실증성, 확실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있고 또한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과거 사실을 접근할 수 있는데 텍스트의 언어는 실제 일어났던 걸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성한다고 본다. 자, 여기에서 포상과 구성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포상이라는 것은
단어를 떠올 때 어떤 대상물이 일치할 때 표상이 난 거야. 근데 구성은 일치하지 않을 때 단어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양이라고 하잖아요. 고양이. 예. 아, 개가 낫겠다. 개는 좋아하니까. 개. 그럼 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일단 개를 보면 주인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아니면 달려들까요? 나한테. 달려들죠. 그리고 꼬리 흔들면서 혀를 낼랭낼랭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뭐냐면 연상을 시키죠. 그러면 개의 단어와 실제 대상이 뭐예요? 일치되죠. 이게 포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고 구성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우리가 개라는 말을 딱 할 때, 달려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저는 이제 예전에 개를 한번 키워봤는데 나만 보면 또 도망가더라고 막 개가. 내가 뭐 좀 괴롭혀서 그런지 도망가. 그러면 이 개라는 이미지, 뭐냐면 주인한테 친근감 있고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충성심 있게 하는 행동이라는 그 의미가 실제 개를 보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포상이 아니라 구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일어났던 것이 언어와 그대로 표현된, 그 머릿속에 떠온다. 이 포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구성이 된다. 텍스트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서 조작된 사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에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이제 그 항상 하자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숨기는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다. 텍스트가 읽는 독자도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텍스트를 읽는다. 따라서 저자나 독자가 쓰거나 읽는 텍스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창조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서로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신문 올려놓으면 그들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댓글 보면 다 반대하는 내용이고 그들 안 믿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뭐냐면 텍스트를 보고 서로 간의 의견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 이제 한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필요하다. 요 내용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게 앞부분에 뭐 관련된 사료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뭐 볼 필요 없고, 항상 이제, 이게 있고, 잠깐만, 이게, 맺은말부터 이제 보죠, 맺은말. 164페이지. 자, 맺은말을 이제 볼게요. 자, 요 맺은말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이거?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역사 테스트에는 저자의 역사 인식과 관점이 내포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읽기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저자의 의도를 해치는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 읽기는 독자에 의해서 텍스트 재해석에서 재구성이다. 그래서 역사 교재를 읽는 학생들 역시 텍스트를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역사 지식을 구성하고 쓰기 표현을 통해 생산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교과서라는 설명적 양식의 글은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 개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왜 그냥 교과서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돼 있죠? 권위적이고. 그래서 교과서식 설문에 대해서 학생의 신뢰도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지만 의외로 국사 세계사 교과서는 그리 높지 않았다. 사료에 대한 학생들 보면 사료는 교과서 같은 형식의 역사소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저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읽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 무엇보다 본 연구 결과가 보여준 것 같이 저자가 드러낸 글과 이야기 형식 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사회 읽는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역사 이해를 시도하긴 했지만 학생들의 저자가 명확히 드러난 있는 글과 이야기 형식의 글을 읽어내면서 역사 이해를 더 주체적임했다.
그래서 자신의 역사 쓰기를 통해 역사 지식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국사 교재를 읽는 학생들보다 세계사 교재를 읽는 학생들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각과 해석을 체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계사가 좀 약간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앞으로에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역사 교재는 사용된 테스트는 좀 다양한 형식의 서술된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다. 설명 형식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 테스트는 학생들의 비판적 읽기와 쓰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의 역사적 사실에 고정된 관점을 가지게 된다. 하면서 그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앞부분의 연구 결과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대개 보면 그 설명 부분에서 텍스트의 종류가 나요. 여기서. 자, 역사 테스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설명적 테스트야.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료 테스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설명적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죠. 예.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 종류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할 것은 뭐냐면 설명적 테스트와 지금 사료 테스트 연구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세계사와 한국사 교과서를 이제 바탕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설명적 테스트는 이 교과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교과서를 분석하니까 마치 이제 뭐냐면 교과서를 그 볼 때 그 애들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비판을 했고 사료 테스트는 상대적으로 얘들이 좀 더 자유로운 반응을 보이는긴 해. 자유로운 반응을. 근데 애들 중에 일부가 사료 테스트, 설명적 테스트를 사료 테스트, 설명적 테스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유로운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비판적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설명적 테스트, 사료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 비교하면서 더 내러티브 테스트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사료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설명 테스트 그 특징들 이런 것들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뭐 읽기 자료도 거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 되게 많아요. 이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역사 수업에서 내러티브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의 내러티브가 이게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5장, 6장 이런 것이 두 장이 이제 내러티브 구성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내러티브 관련된 그 기본 교재 내용을 보고 나서 요걸 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일단은 요건 좀 쉬었다 갈게요. 예.